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안전한 노후를 위한 투자, 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실제로 금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2018년 자료인데요. 세계 5대 금 채굴 회사의 채굴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채굴 원가가 제일 높은 것이 골드콥이라는 회사인데 온스당 1281달러입니다. 제일 채굴 원가가 저렴한 것이 뉴몬트라는 곳인데 1144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1221불 정도가 평균 채굴 원가라고 합니다. 2000년 8월 기사인데요. 워렌 버핏은 금에 대해서 회의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이 배당이나 이자 소득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버핏은 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모든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돈 풀기를 실시하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면서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버핏도 금 투자 대열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버핏은 실물 금을 사는 대신에 금을 생산하는 금 채굴업체를 선택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버핏이 세계 제2의 금강업체 바릭 골드 회사에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금강업체의 주가가 8%나 급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1970년부터 최근 7월 21일까지 약 50년간 금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이것을 보여드렸죠. 현재 5000년 역사 가운데 금값이 최고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금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977년부터 22년까지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80년대에는 금 채굴량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채굴량이 줄어들더니 또 2000년대 중반부터 채굴량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 이후에 여기죠. 채굴 생산량이 고점을 찍더니 그 다음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대략 최근 10년간 금 채굴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채굴량의 증감과 금 가격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이 파란색이 생산량 증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는 지금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생산량이 늘었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약 2010년까지는 생산량이 줄다가 그 이후 다시 늘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는 지금 생산량이 줄고 있죠. 이 밑에 주황색 선은 연평균 금 가격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정확하게 생산량과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생산량이 늘면 금 가격은 하락하고요. 생산량이 줄면 금 가격은 상승하고요. 완전히 반비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생산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달러 가치의 하락과 금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대체 자산으로 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 투자의 단점은 배당이나 이자가 안 나온다는 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의 양이 많은 경우에 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투자 방법으로는 실물을 살 수도 있고요. 은행에서 금 계좌를 개설해서 예금하듯이 조금씩 살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거래한다고 해서 그걸 골드뱅킹이라고 하죠. 아니면 펀드화된 금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ETF 형태로 금을 살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물 투자는 금반지나 골드바 같은 것을 사는 것을 말하죠. 한국금거래소의 대리점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도 실물 금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은방에서 금반지나 폐물 같은 형태로 금을 살 수도 있죠. 자, 이 경우에 모두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되고요. 또 거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 가상의 금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골드뱅킹 계좌를 개설해서 조금씩 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 통장에 몇 그램 샀다고 마치 예금하면 통장에 돈이 찍히듯이 숫자가 기록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골드뱅킹 계좌를 개설해서 이용할 경우에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시 약 1% 비용을 내야 되고, 매매 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금통장에서 현물로 인출하고 싶을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펀드 형태로 금을 사는 것은 금강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높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 ETF 형태로 금을 살 수도 있습니다.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금 선물, 현물 지수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금 ETF는 펀드보다는 운영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살 경우에는 선물에 설정된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롤오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롤오버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선물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선물과 달리 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에이스 KRX 금현물 ETF입니다. 금 ETF의 단점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금 ETF를 매수했을 경우에는 년 250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금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환해지된 상품이 많습니다. 이렇게 금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한국거래소, 줄여서 KRX라고 하는데, 이 금시장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은 금 현물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할 경우에는 골드바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0.2% 이내의 저렴한 거래 수수료만 내면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ETF 상품은 금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입금한 계좌의 돈을 현재의 금 시세로 환산해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 홈페이지에 여기서 금을 거래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것을 캡처해 봤습니다. 한국거래소 이 금시장 계좌를 여는 방법은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금 현물 계좌 KRX 그 계좌를 개설한 후에 거래하면 됩니다. 키움증권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 주문에 가서 금 현물 주문으로 간 다음에 온라인 금 현물 계좌 개설을 하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매매하면 됩니다. 여기가 주식 주문이고요. 두 번째 금 현물 주문으로 가서 세 번째 온라인 금 현물 계좌 개설,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매매거래소 설명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네 번째로 주문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것이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실시간 금 시세를 보면서 1g 단위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요. 반면 펀드나 금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금이 100g 이상이면 골드바라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물론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개당 2만 원 정도의 인출 비용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우라도 현물 골드바를 인출할 시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왜 금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각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고요. 중앙은행들은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기축통화 달러 등 여러 나라의 화폐들이 가치를 점점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은행이 주는 이자율로는 감당이 안 돼서 통화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유명한 헤지펀드 CEO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라고 작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탄광 속에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깊은 지하에서 석탄을 캐고 있는데 산소가 희박해지면 광부들의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럴 때 가장 민감하게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을 느끼는 동물이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때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자산 중에 일정 비율을 떼어서 금을 사두기를 권합니다. 약 5% 전후 조금 욕심을 내면 10%까지 금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권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거래소 KRX 적립식으로 금을 사기를 권합니다. 이 KRX 금거래소는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KRX 금현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정리 차원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KRX에서 100g 이상 금이 모아지면 골드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요. 약간의 인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외에 현물로 금을 사는 방법으로는 위탁 매매를 통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참고 유튜브 채널로 배제안의 금토크를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과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직거래로 당근마켓에서 금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근마켓은 공식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 제품은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고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의 최고원가가 2018년 기준으로 약 온스당 1200달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을 매수하는 방법이 지금은 거의 2000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1200달러 정도에 오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1970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금 그래프죠.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빨간 박스 부분이 온스당 1200불을 기록한 때입니다. 지금은 금 가격이 비싸니까 기다렸다가 1200불대로 평균 채굴 비용 가격대로 떨어지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각국 은행들이 돈을 찍어내고 있고 여러 나라들의 재정 적자가 심하죠. 중앙은행들은 최근 들어 금을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23년 7월 최근 기사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고 본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채권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기록적으로 금 매집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특별히 중국과 터키 또 중동의 여러 나라들도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채굴 원가인 1200불까지 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달 얼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08년 4월에 신한 골드 리슈 금 자유 예금이라는 통장을 만들어서 조금씩 금을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금 가격이 온스당 약 600불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금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는 아직 한국금거래소 KRX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이용했죠. 후일 이 통장은 해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일찍부터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각 정부들의 재정 적자 이런 이유로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꽤 옛날부터 해왔고 그런 이유에서 최근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금 가격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 투자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해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현재는 금리가 거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현재 기본 자산 배분은 고배당주 6 그리고 채권 4 해서 주식과 채권 6대4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슈드를 복제한 한국 고배당주들 여기 에이스, 소울 고배당주죠. 그리고 TLT를 복제한 채권,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지금 환율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해지가 된 H를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대4로 매월 적립식으로 사면 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환급으로 절세할 수 있고 또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 연금 혜택을 받는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면 과세이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자산 배분 첫 번째 포트폴리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배당주 60%, 채권 40 해서 6대4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오늘 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채권은 빼버리고 그냥 고배당주 9
그리고 금, 일 이렇게 해서 9대1로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는 이런 혜택을 받죠. 그리고 한국금거래소 KRX에서 계좌를 열어서 금을 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당이나 절세의 혜택은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트폴리오이고요. 도표로 보면 고배당주 9, 금 1 이런 식으로 매달 적립식으로 사 모으면 되겠죠.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고배당주와 현재 채권이 금리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금까지 포함시켜서 고배당주 6, 채권 3, 금 1, 6대 3대 1의 비율로 매월 적립식으로 사 모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거래 프로 보면 고배당주 6, 채권 3, 금 1 이렇게 해서 6대 3대 1의 비율로 현재 금리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취향대로 포트폴리오 1으로 고배당주 채권 6대 4 포트폴리오 2 고배당주 9대 금 1 9대 1 이 방식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고배당주 6 채권 3 금 1로 6대 3대 1의 비율로 하셔도 되죠. 여러분의 취향대로 셋 중에 하나를 택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금과 은은 대표적인 귀금속이죠. 역사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귀중한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금화나 은화를 만들어서 일찍부터 사용했죠.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과 은을 챙겨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은 잠언에서 가져온 건데요. 잠언은 지혜의 훈계소로 알려져 있죠. 지혜가 금보다 낫고 명철이 은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언더스탠딩, 이해, 이해력 이렇게 번역했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인사이트, 통찰력, 통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통찰력이란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환히 꿰뚫어보는 능력을 뜻하죠.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더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